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좀 바쁘셨죠? 네, 오늘은 정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교회 예배도 한번 갔었고요. 면담, 미팅 이런 게 쭉 연이어지고 오늘 이제 2시에 우리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이요?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들 면접하는 면접 보러 갔고 그리고 음. 이제 오늘은 좀 홍대 앞거리를 가보자. 요새 장사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 그래서 다녀왔다가 지금입니다. 홍대는 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그래도 주말이라서 거리에 청년들이 있긴 한데요. 음. 상인들 이야기는 거의 매출이 90%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90%. 뭐 예전에는 하루에 400만 원 매출이었는데 금년에는 12만 원 이렇다. 상인들 하시는 말씀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우리한테 보상은 어떻게 된 거냐. 가게문 닫으라면 닫어, 영업시간 제한하라면 해, 이런 거 다 지켰는데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상인들의, 소상공인들의 이 손실보상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정부 얘기하는 방식을 다 따랐는데, 근데 지금 너무 이제 형평성이 없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제 정책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가 되게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역 대책 자체가 너무 탁상형 방역 대책이죠. 뭐 업종별로 그냥 제한하고 무조건 9시. 예컨대 영업 시간을 좀 뭐 몇 프로 줄여라 이런 거면 몰라도 홍대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저녁에 하는 장사인데 그렇죠. 6시에 문 열어서 9시에 닫으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이제 또 보수 우파 쪽에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그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시절에는 강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염려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 내에서 지금 현재 처한 위치가 조금 더 예전보다 더 나빠진 부분도 있지만 여당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야당은 싸우는 정당이다,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야당은 장애투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여당 장애투쟁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때는 텐트 치고 문재인 대통령 며칠가 있었죠. 그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 말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결국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야당은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103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때로는 국회 내에서 논리로, 때로는 또 국회 밖에서 그 의사를 강하게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위축된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분이 뭔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데 정당적인 어떤 뒷받침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정치 내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시장을 이번에 꼭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내년에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분은 분명히 본인은 보수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야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묶여 있다고 해서 되셨을 때 과연 내년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행보를 하실 것인가, 그런 걱정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드렸는데 자기만 좋은 시작 될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또 이제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이제 뭐 선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참 저는 그 의원님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던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저쪽에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늘. 네,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유독 공격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계속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또 저 사람들 봤었을 때는 위협적인 또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결국엔 검찰에서 다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걸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참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뭐 13건을 고발을 하고 이게 뭐 삼박자죠. 시민단체 내세워서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상파가 나섰잖아요. 지상파가 나서서 허위 프로그램 만들고 그것도 아주 교묘해서 이게 처벌하기 아주 애매하게 뭐 꼭 한 꼬다리씩 붙여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법원이 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당내에서 또 몇몇
의원들이 아주 집요하게 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참말인 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보면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우파는 너무 의리가 없어요. 불법을 감싸라는 게 아니라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일제히 같이 맞서줘야 되는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우리 당 김정재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정말 저는 뭐 이런 표현이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제히 진짜 괴성을 지르듯이 막 반항하면서 어떻게 뭐 망자에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전혀 논의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방어를 해주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모두 공분하는 그 성비위 사건에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죠. 뭐 남인순 의원은 뭐 본인이 뭐 그걸 알려준 게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말하죠. 뭐 일제히 방어해주죠. 법원 판결에 그게 맞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사과하지 않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망자라도 탈당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법을 보호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도 과감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잘라야 되겠죠. 근데 우리 당은 그렇지 않은 거에도 소극적이고 그건 그 사람 일이야. 나는 그 옆에 괜히 거들었다가 나까지 뭐 뒤집었어.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저들의 공격에 우리 쪽은 다 노출되고 무방비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마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당에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전통이 지금의 맥이 너무 약하다. 저쪽은 나쁜 의미의 그 운동권 세력의 끈끈함과 이 선후배 문화로 인해서 이어지는 그런 나쁜 의미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금의 문정권의 특히 핵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진중권 선생님이 그러던데 이념은 없고 이권만 남았다고. 잡것이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우리는 기본조차도 좀 없기 때문에 정당이 너무 취약해진 것 아닌가. 그럼 약간 좀 그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보수 우파적인 어떤 전통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뿌리가 조금 약한. 예. 그동안 이렇게 보면 우리의 선배를 모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기리지 못하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념사업회 역시 새들어 사는 상황이고요. 김영삼 대통령의 동작구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저들은 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에는 뭐 온 국민이 떠들썩하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패퇴하면 우리가 갈 길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마저 잃어버리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보수 가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보수 우파 국민들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워낙에 당의 중진으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안에서 봤었을 때도 그런 게 다 좀 체감이 되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당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 아는데 어떻게 이 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사실상 지금 어려운 부분이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의 개혁이라는 게 뭐 자꾸 무슨 왼쪽으로 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위 수구, 기득권으로 보이는 우리 당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예전에는 보수하면 책임 있고 실력 있고 능력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30, 40대 젊은 보수 중에서 많이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그런 보수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개혁이다. 그런 개혁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개혁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중도 좌파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세워 나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또 서울시장으로 또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어떤 결심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또 출마하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좀 잘해 주시길 바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근데 뭐 정의, 공정, 평등 뭐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모습은 상식에 반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바람은 그런 걸 좀 바로잡아달라. 비상식적인 나라가 좀 상식적인 나라가 되고, 비정상적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되게 해달라라는 바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꼭 모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런 비정상의 국가로 이끌고 있다라는 걸 그동안 많이 지적해왔고, 앞장서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고 저항해 왔었던 거는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한 축으로는 서울에 대한 발전입니다. 발전과 비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4번 한 사람입니다. 서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애정이 강하지 않을까. 서울이 그동안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도시 경쟁력도 후퇴했고 실질적으로 도시의 비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을 글로벌 5대 도시로 좀 만들고 싶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부동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박 전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됐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은 저 여당 쪽에서는 후보를 아예 안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내지 말았어요. 그쵸. 네. 네. 본인들의 당원 당규에도 내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자연적인 이유라면 그거는 좀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를 뭐 한번 검토해 본다 해도 이거는 성비위에 의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도 뭐 민주당원의 뜻이라는 이유를 삼아서 당원 당규를 고치고 후보를 내고 또 그 후보를 아마 여성 후보를 낼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으로 소위 이제 예전 일은 없는 일로 덮으려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그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문자 메시지까지도 다 어떻게 공개가 됐는데, 정말 그 보면서 저는 끝까지 이렇게 후보를 내는 걸 보면서 정말 좀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전 시장 때 이제 아까도 그 얘기 해주셨는데, 보면은 원래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적인 어떤 수도의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국제 경쟁이 굉장히 후퇴를 많이 했었잖아요. 뭐 네. 광화문 광장에다가 뭐 별을 막 심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또 서울을 바꿔나가실 생각인지. 일단은 서울이 산업의 메카가 돼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4차 산업, 5차 산업의 메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시티 서울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바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도시의 모습이 바뀔 것이고 그 도시의 미래상을 서울이 이끌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 기반의 산업적인 기반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리더가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산업화하는 거를 빠르게 선도하고 그래서 미래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시티 그러면 막 먼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우리의 삶의 디지털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의료, 뭐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에 이르기까지 뭐 그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대해서는 일단 그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서울의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가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결국 급격하게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공급을 사실상 묶어버렸죠.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고 또 공급이 더 이상 될 거라는 기대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정부는 계속해서 투기 수요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하도록 시장 기능을 복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 3가지 모두 그동안 어려웠다는 거죠. 인센티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안 나는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드리고 용도 지역을 좀 변경해주고 층고 제한을 완화해주고 공급이 지속될 거라는 사인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그 안철수 후보랑도 이제 그 비교가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서는 뭐 집값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현실화를 시키려면은 당의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저게 당이 지금 조금 미약한 상태에서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좀 걱정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정치는 역시 정당 정치거든요. 저희가 시장이 뭐 요만큼만 하겠다 하면 그냥 소꿉장난 할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국회와 협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부동산 공급을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지금 부동산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건강보험 부담이라든지 이런 각종 부담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걸 좀 막아보려고 해도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 민주당과 큰 틀에서 소위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정당을 입구선 해야지만 그나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정치를 오래 하시긴 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존재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돼요. 안철수 후보의 당인 거는 맞는데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도 저희가 잘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세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세석을 갖고 세석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 세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보면은 참 의문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이번 선거는 사실은 다시 새로운 보수가 제대로 설 수 있게 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실망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쳐가야 될 거고 이번 선거를 잘못 치르면 보수 정당은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혹시 뭐 개인적으로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또 네. 우리 성재준 TV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도 애청자입니다. 늘 그냥 합리적인 말씀으로 또 아주 논리적으로 실력 있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정말 저는 어려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의 자리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정치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선거에서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제가 꼭 당선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이 더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